안녕하세요. 지용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레사 토레스의 Continuous Discovery라는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책인데요. 한글로는 지속적인 제품 발견의 습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한글판은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쓴 테레사 토레스는 테크 업계와 스타트 업계 이쪽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입니다. 하맥스라던가 스포티파이 같은 유명한 기업의 프로덕트 팀들을 코칭하면서 얻은 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 발견이라는 실용적인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PM들이 많이 보는 레니의 뉴스레터에서 운영하는 슬랙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ontinuous Discovery Habit은 단순히 우리가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직접 찾아내고 그걸 제품에 반영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프로덕트 트리오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한 팀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프로덕트 트리오가 어떻게 목표를 정의하고 일상의 그 업무 속에서 어떻게 고객 인터뷰를 진행하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팀의 공통적인 지식으로 쌓아가는지를 다룹니다. 또 트리오가 세운 과정을 테스트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전반을 리뷰하기보다는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목표 정의, 그리고 고객 인터뷰 과정, 인사이트 정리 이 부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은 먼저 목표 설정의 중요성 얘기해요. 목표 설정 관련해서는 크게 비즈니스 아웃컴과 프로덕트 아웃컴을 설명합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이 좋아서 저는 그 책 이후의 내용까지 집중하고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웃풋과 구분되는 아웃컴이란 개념, 그리고 비즈니스 아웃컴과 프로덕트 아웃컴 이 구분이 제가 실무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아웃컴은 매출 목표라던가 매출의 성장, 비용의 절감, 그리고 우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신규 세그먼트를 확대를 한다거나 시장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전략적인 이니셔티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후행 지표, 래깅 인디케이터라 하죠. 그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아웃컴은 비즈니스 아웃컴을 움직이게 만드는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설명이 없지만 트랙션 매트릭스라 해서 그 특정 기능의 사용량, 인게이지먼트를 측정하는 개념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목표 정의와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들이고요. 저자는 이 프로덕트 아웃컴을 정하는 과정에서 프로덕트 리더랑 프로덕트 트리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리더와 프로덕트 트리오 실무자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로덕트 리더는 비즈니스 전반적인 관점을 퍼스펙티브를 제시를 하지만 대신에 트리오에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아야 된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트리오가 도전적인 어떤 과제를 지게 되면 직면할 경우에 리더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리소스 조정과 같은 액션들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프로덕트 트리오는 고객과 그 팀이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쌓였던 고객이라던가 어떤 기술적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러한 피드백을 리더한테 제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트리오가 실제로 지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박스라고 하죠.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트리오가 어떻게 접근할지 이 부분을 프로덕트 리더와 명확하게 소통을 합니다. 앞서 프로덕트 아웃컴을 단순히 영향적인 지표가 아니라 고객의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목표로 정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프로덕트 트리오가 시장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아웃컴을 정하기 힘든 상황이죠. 뭔가 팀이 세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고객이라든가 시장을 발굴 탐색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처음부터 구체적인 아웃컴을 정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러닝 골이라고 해가 팀이 그 시장이라든가 고객을 관련된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목표부터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퍼포먼스 골로 성과 중심의 목표로 프로덕트 아웃컴을 전환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된 제품도 있잖아요. 오숙기에 접어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주요 기능의 사용량이라든가 지가 이미 어떤 지표가 이제 비즈니스에 기여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지표를 최적화하는 거를 목표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트랙션 지표에만 너무 몰입하면 새로운 기회라든가 아이디어를 놓칠 수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주기적으로 디스커버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덕트 트리오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규칙을 기반으로 익스피리언스 맵을 만들기를 이 책이 제안을 합니다. 익스피리언스 맵이란 거는 표는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본인들이 각자 알고 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 어떤 영역에서 그 생각의 차이, 그 각자 가정하고 있는 것들의 차이, 그 갭이 발생한지를 파악하고 이해도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험 지도는 이 프로덕트 트리오가 앞으로 그 오퍼튜니티 기회를 고객 시장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기회를 찾는 과정의 시작점이 되고요. 고객 인터뷰할 때도 이 익스피리언스 맵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익스피리언스 맵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여정을 시각화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있는 도구인데 꼭 그 제품 안에서만 경험에 한정하진 않습니다. 그 정리하면 익스피리언스 맵은 팀이 이미 알고 있는 고객의 문제, 감정을 드러나는 현재 어떤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상태를 기반으로 만든 지도이고요. 목적은 팀 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의 격차를 갭을 드러내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익스피리언스 맵을 기반으로 향후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인터뷰 진행하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이 익스피리언스 맵을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유사한 개념이 유저 저니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저니 맵은 자사 제품 안에서의 그 인터랙션을 다루는데요. 익스피리언스 맵은 이제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행사 제품 혹은 고객의 일상적인 생활들까지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자사 프로덕트의 유저 저니 맵이고요. 유니지만 보셔도 익스피리언스 맵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저 저니 맵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 감정을 느끼는지를 표현한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전이 맵은 주로 UX 개선이라던가 사용성 이슈 발견 등에 활용되고 현재 제품 내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기반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익스피리언스 맵을 왜 만들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익스피리언스 맵의 일종의 지도죠. 이 익스피리언스 맵을 이번에 우리가 하려는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 맵을 만들 때 모든 고객 경험을 남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아웃컴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덕트 트리오의 목표가 그 어플리케이션 어떤 신청서를 제출률을 전환율을 증가하는 거라면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그 신청하는 행위를 방해를 하는지에 초점 맞춥니다. 반대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 티빙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간 증가처럼 더 열려 있는 목표라면 고객이 요즘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지,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가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히면 우리가 초점이 포커스가 흐려지고 너무 좁히면 우리가 어떤 인스퍼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인사이트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각자의 관점을 먼저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덕트 트리오가 동시에 아이데이션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룹 띵크라고 하죠.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같이 브레이밍 소통이 한다거나 같이 메디에이션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히려 각자 혼자서 익스피리언스 맵을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고객의 행동과 생각을 시각화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냥 완벽하게 잘 그릴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각을 구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양한 관점이 유지된 채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고객의 여정을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제품의 화면의 흐름 와이어프레임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고객 관점에서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라면 넷플릭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로 영상을 보게 되는지 어떻게 컨텐츠를 발견하는지
무엇이 그 유저들의 시청을 방해하는지 등을 그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맥락과 의사결정, 장애물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채널과 그 전이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덕 트리오 멤버들이 만든 각자의 맵을 합쳐서 하나의 shared experience 맵을 공유된 경험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 만든 맵의 노드들, 링크들을 모으고 비슷한 노드들을 묶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대신에 너무 일반화하면 디테일을 잃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각 단계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느끼는지 어떤 그 액션들을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를 거치면 고객 경험에 대한 팀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쉐어드 익스피리언스 맵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팀이 어떤 시각적인 그림을 보고 시각적인 자료를 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일종의 공유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익스피리언스 맵 일회성 작업이 아니고 이후에 설명드리는 고객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테레사 토레스는 고객 인터뷰에 있어서 고객 인터뷰, 특히 지속적으로 고객 인터뷰를 하는 거의 중요성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관련된 네 가지 원칙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원칙은 고객의 실제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 인터뷰를 할 때 예를 들면 청바지 살 때 어떤 기준을 고르세요? 혹은 헬스장 혹은 운동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부정확한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 참가자들 사람들은 실제 행동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 고객이 청바지를 고를 때 나는 핏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했지만 막상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브랜드라던가 할인 때문에 샀다는 경우 그런 식의 어떤 그 맥락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자뇌는 이유를 모를 때도 그럴듯하게 꾸며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의도나 의견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경험을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쓰셨던 경험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이 제품을 쓰셨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어제 이 제품을 쓰셨던 경험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과 상황이 분명하게 기를 부탁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고객이 진짜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서치 질문과 인터뷰 질문을 구분하는 겁니다. 리서치 질문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인터뷰에서 그대로 물으면 고객들은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묻는 인터뷰를 고객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묻는 인터뷰 질문으로 리서치 질문을 인터뷰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책에서는 이런 예시가 나와요. 뭐 앞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만약 청바지를 살 때 "어떤 기준을 고르세요?"라고 물으면 고객은 머릿속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떠올려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행동이 아니고 본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바지 산 경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고객은 그때 어디서 샀고 왜 그걸 골랐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실제 행동과 맥락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인사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리서치 질문과 인터뷰 질문을 구분하는 것 관련해서 또 다른 예시 들면 만일에 우리가 그 넷플릭스이고 스트리밍 관련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련해서 유저들의 그 시청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목표가 있다면 범위를 좁히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본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서비스 안에서 넷플릭스 안에서 문제와 불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넓혀서 질문하면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쟁사의 경험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주 넓히면 마지막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낸 여가 시간을 보낸 경험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면 영화관, 콘서트 그리고 뭐 친구들과 모임 같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까지 들어오면서 고객들이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행동을 끌어내고 질문의 범위를 조절하는 게 좋은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던 것들, 실제로 한 것들을 듣는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스토리 기반의 질문을 하라는 건데요.
인터뷰에서는 "왜요?"라고 묻는 대신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처럼 실제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구체적인 사례 대신에 일반적인 어떤 답변이나 수성적인 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유도하는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는 50대 50 으로 서로 상대방과 내가 말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근데 보통 상대방이 짧게 질문하면 짧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면 "난 어제 뭐 어제 뭐 했어?" 그러면 "난 어제 저녁에 케이팝 뭐 디몬 헌터스를 봤어." 이런 답변들이 이제 그런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이런 기대치를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그 인터뷰 참가자들한테 가능한 세부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터뷰 참가자가 이야기 전체 흐름을 꺼내도록 돕는 방법이 그 템포럴 프롬프트라 해서 시간 순서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시간 기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먼저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인터뷰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를 떠올리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가자가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 모른다면 뭐 그럴 때는 이 질문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이셨나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 참가자가 얘기를 하겠죠. 답변을 하겠죠. 근데 그게 보통은 시작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사건 혹은 그 경험의 시작점이. 그럴 경우에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질문을 하면 인터뷰 참가자가 이야기를 시작, 중간, 끝 이런 구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이 스트럭처로 고객의 스토리를 수집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인터뷰 참가자 주인공인데 그리고 인제 어떤 챌린지를 겪었는지 그리고 누가 조력자가 되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이러한 스토리의 빈칸을 채우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참가자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다른 인물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인터뷰 참가자들이 잊어버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가 함께 있었나요?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스토리를 발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 사례에 집중을 하게 하면 많은 스토리를 이끌 수 있고 처음엔 어색하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고객의 실제 행동과 경험을 훨씬 정확히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멈추고 정리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해요. 명확한 시점이 없죠. 왜냐하면 고객 인터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인사이트들을 합체하는데 이때 인정하는 기법이 책에서 설명하는 인터뷰 스냅샷입니다. 인터뷰 스냅샷은 각 인터뷰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원페이지 문서인데요. 인터뷰 스냅샷을 활용하면 방대한 이제 인터뷰 결과 우리 막 타이핑 많이 하죠. 이러한 메모를 좀 더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방법들 것들을 인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터뷰 스냅샷들을 인터뷰 A, 인터뷰 B 뭐 이런 분들 스냅샷을 모아두면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 구축해 나가는 고객에 대한 지식,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레퍼런스라든가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매년 이제 수십 번 이상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각 인터뷰에 대한 기억이 막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우리가 얻은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터뷰 스냅샷이 필요하고요. 이 스냅샷은 특정 이야기를 기억하게 돕고 또 각 인터뷰에서 우리가 캐치했던 기회라든가 인사이트들을 알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로라든가 노션 같은 툴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향후 팀 멤버들 혹은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스냅샷은 여기 발표 자료가 일종의 템플릿 예시인데요. 인터뷰의 핵심 정보를 중요한 인용 문구라든가 인사이트, 익스피리언스 맵까지 시각화해 가지고
한 장으로 요약해서 기억에 잘 남도록 공유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이 문장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는데 스냅샷이 시각적일수록 팀이 그의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첨가자의 사진을 포함시키면 좋고요. 우리가 뭐 컨퍼런스 콜 했을 때 스크린샷이라던가 실제 인터뷰했을 때 사진, 소셜 미디어 사진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만일에 이제 보안이라던가 데이터 익명이 좀 필요하면 사진 대신에 참가자의 이야기에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시각적 자료, 옆 로고라던가 그들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밈 같은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냅샷 상단에는 참가자와 했던 인터뷰에서 기억이 남는 순구를 표하는 인용 문구를 여기 넣을 수가 있고요. 감정이 담긴 문장이나 독특한 행동이 묘사가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사실 정보, 퀵 팩트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이는 고객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기 오퍼튜니티에서는 인터뷰에서 드러난 니즈라던가 문제점 그리고 고객의 어떤 디자이어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회에는 오퍼튜니티에는 솔루션을 남기는 게 아니라 유저의 니즈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기능을 요청하면 그때 인터뷰에서 그 기능이 있으면 무엇이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들 되물어서 거기서 이제 숨겨진 니즈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흥미로운 인사이트들은 다 기록하고 뭐 당장 뭐 필요하지 않다 보이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업적 기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스냅샷의 목표는 아까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들 최대한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통합해서 보다 보면 이게 특정한 참가자한테 해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여러 고객들에게 공통적인 패턴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리된 스냅샷은 프로덕트 트리오 혹은 스테이크홀더들 전체가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인터뷰 진행할수록 고객에 대한 공통의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제 고객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간 인터뷰 프로세스를 정착을 해서 매주 고객 인터뷰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품 내에서 그 고객 인터뷰를 리크루팅하는 팝업이라던가 모달을 띄워가지고 뭐 간단한 설문이라던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뭐 되면 20분 동안 인터뷰 참가하시면 뭐 2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내에서 직접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이제 고객의 규모가 작은 서비스라면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잠재 고객에 많이 이용하는 프로덕트의 플랫폼에 광고를 올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터뷰 참가자들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간의 어떤 협업들, 뭐 세일즈 팀, 고객 지원 팀, 팀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인터뷰 참가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구독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있으면 그러한 트리거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화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세일즈 팀이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한다면 마지막에 10분 정도를 프로덕트 트리오를 위한 인터뷰 시간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고객 자문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미 B2B 같은 경우에는 섭외하기 힘든 클라이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말한 이 스트럭처 구조로는 좀 섭외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인터뷰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이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PM, 디자이너, 엔지니어 구성된 프로덕트 트리오가 같이 들어가면 각자의 관점에서 고객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팀은 PM이나 디자이너 한 명이 고객의 목소리를 보이스를 전담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해석이 팀 전체 의사결정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프로덕트 트리오 모두가 팀원이 되어 이 멤버들 모두 고객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팀 구성이 다양할수록 인터뷰에서 얻는 가치도 커지고요. PM은 제품 방향성, 디자이너는 사용성 문제, 그리고 엔지니어는 기술적 유저빌리티 해결 방안들을 더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책에 나온 예시인데요. 넷플릭스 고객을 인터뷰한다면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아내랑 영화를 보려고 켰는데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패드로 보고 싶은 영화를 찾았는데 추천 목록이 전부 이제 영화들 뿐이었어요. 애들 영화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들었던 영화 제목도 검색도 못해서 답답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제 PM은 "추천이 전부 TV 쇼였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다양성의 문제로 해석할 거고요. 디자이너는 검색이 안 된다? 그럼 UX 개선의 필요로 해석을 할 겁니다. 엔지니어는 추천이 전부 퀴즈다? 그러면 사용자의 유형을 리택을 해가지고 유형별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즈 케이스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에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함께 인터뷰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꼭 1시간짜리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짧게 매주 고객과 대화하는 습관만으로도 매주 지속적으로 팀 캘린더에 고객이 인터뷰가 잡히는 구조를 잡는 것만으로도 엄청 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 하고요. 지금까지 Continuous Discovery라는 책을 리뷰를 했고요. 우리가 대부분 방법론이라든가 프레임워크 배울 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같이 일하는 멤버들의 설득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더 일을 잘하고 싶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꾸준한 시행착오가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다들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